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지코인 차트가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많이들 힘드시죠? 17일 새벽 3시 금리 인상 발표, 또 파월 의장 연설이 4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횡보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금리라도 빨리 결판이 나야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어쨌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차트 보고 있어봐야 속만 터지니까 오늘은 일론 트윗이나 한번 봅시다. 지금 트위터는 일론과 푸틴의 대결로 아주 뜨겁습니다. 3월 13일부터 올라왔던 일론의 트윗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이미 다른 채널에서 일론의 최근 트윗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저께 이 트윗들을 보고 조금 놀라는데 다들 그러셨지 않아요? 와, 이거 뭐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일론의 트윗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매우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일론이 도대체 무슨 심산인지. 일론의 트윗이 장난이라기엔 좀 미쳤다 생각이 되는 게 크렘린궁에 푸틴 대통령 공식 계정에 직접적으로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까? 이건 진짜 일론이니까 하는 거지 누가 푸틴 대통령한테 한번 붙어보자고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이 황당한 상황에 우리는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뮬레이션에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이런 상또라이 짓을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게 우리가 일론에게 빠져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3일부터 시작한 일론의 트윗을 살펴보면서 일론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 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추측해 보고자 합니다. 일론은 3월 9일 스타링크 위성 발사에 관한 스페이스X 소식을 리트윗한 후에 트위터 활동이 계속 없다가 4일 후인 3월 13일에 뜬금없이 세계의 15대 전투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때 어떤 트위터가 세계 15대 전투라는 책의 표지를 올렸고 그에 대해 오래된 아주 좋은 책이라는 내용으로 일론이 답글을 단 걸 봤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13일에 이 트윗이 다 연결되는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그 트윗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책 표지에서 워털루 전투와 마라톤 전투라는 단어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두 전투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공통점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릴 거예요. 두 전투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트윗을 살펴보다가 바로 푸틴에 관한 뉴스가 나오길래 봤는데 유럽연합에서 푸틴의 퇴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내부 분열로 인해 쫓겨날 수 있다면서 푸틴이 퇴진을 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듣는 순간 이거 뭐야 하고 바로 워털루 전투를 검색해 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저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또 하나 잡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워털루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 때 있었던 전투인데 나무 위키를 읽어보면 1815년 6월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1제국과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의 대프랑스 연합군 간에 벌어진 전투이다. 이 전투로 나폴레옹은 완전히 몰락하고 길었던 나폴레옹 전쟁의 종식을 맞았으며 100년 평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나폴레옹은 여론의 힘을 얻은 의회에 의해서 퇴진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트윗을 살펴보고 나서 바로 푸틴 퇴진에 관한 뉴스가 나온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다음으로는 마라톤 전투인데요. 이건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건데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힘겨루기를 하던 때입니다. 이때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마라톤 전투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00은 2차 전쟁에서 일어났던 테르모필레 전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1차 전쟁은 아테네가, 2차 전쟁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전투를 벌였어요. 1차 전쟁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를 살펴보면 지금의 전쟁 상황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아테네를 우크라이나, 페르시아를 러시아로 놓고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것은 기원전 500년경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게해를 사이에 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보이죠? 페르시아 쪽에 보면 이오니아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있는데요. 그 외에 주변의 짜잘한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를 섬기면서 모두 페르시아의 세력 안에 있었어요. 속국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인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오니아 같은 작은 도시 국가가 갑자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나 봤더니 아테네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섬기던 이오니아가 아테네의 뒷배만 믿고 자신들한테 까부니까 어이가 없었겠죠? 사실 그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 입장에선 듣보잡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가 아테네는 어디에 있는 어떤 놈들인데 걔네는 뭔데 끼어들어? 했다죠. 어쨌든 페르시아는 괘씸한 이오니아를 이것들이 어디 하면서 한 방에 격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테네의 이것들도 괘씸한 거예요. 듣보잡들이 우리 우습게 봐? 하면서 다시는 덤빌 생각도 못하게 확실히 해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그리스에게 페르시아에게 물과 흙을 바치라고 왕명을 전했어요. 워낙에 페르시아가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스의 작은 도시들은 겁을 먹고 다 명령을 따랐는데 이 중에 오직 두 도시만 거부를 했습니다.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물과 흙을 달라는 건 나라를 내놓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사신을 재판에 세우고 사형을 때려버립니다. 스파르타는 아시잖아요. 얘들은 재판이고 뭐고 물과 흙을 바치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뭐야 하면서 그냥 우물 속에 발로 차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겠죠. 이것들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원정대를 꾸려서 그리스를 치기 위해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진 마라톤 평야를 통해 상륙해서 진을 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이 페르시아가 상륙했던 마라톤 평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는 곧바로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력을 보자면 군함이 600척이나 되었는데 한 척에 무려 200명의 병사를 태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테네 병사는 1만 명이 채 안 됐었으니 스파르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야 빨리 와서 좀 도와줘 그랬는데 스파르타 얘들은 아우 야 우리 지금 제사 지내는 중이야. 그리고 우리는 보름달이 안 뜨면 안 움직여. 미안하다 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달이 차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희한하죠? 아테네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보름달이고 뭐고 빨리 군사를 모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마라톤 평야로 떠났어요. 이때 페르시아는 2만 5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딱 봐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선생님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신 건데 아테네 쪽 장군이 이제 너무 불리하니까 꾀를 내어서 페르시아 진영 쪽으로 스파이를 하나 보냅니다. 아테네 쪽 스파이는 페르시아 쪽 장군에게 가서 나는 그리스 병사인데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정보를 줄 테니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테네 군사들이 마라톤 평야 쪽으로 출발해서 현재 아테네 본진이 비어 있으니까 지금 거길 치면 이기실 수 있어요 하고 거짓 정보를 줘요. 스파르타는 그 말을 듣고 병력 2만 5천 중에 1만 병사를 배를 태워 아테네로 보냅니다. 식량도 떨어져가고 군사들도 지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전투를 끝내버려야 했었거든요. 병력이 빠진 걸 확인한 아테네는 병력을 좌우로 나누어서 언덕에 숨어 있다가 스파르타 군대가 중앙으로 진격해오자
스파르타를 양쪽으로 포위하면서 압살을 해버립니다. 아테네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내 가족들이 모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반면에 페르시아 병사들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싸우고 있었고요. 아테네가 비록 병력은 약했지만 절실함이 있었기에 그 사기에 눌려 결국 페르시아는 6,4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마라톤 평야를 건너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었냐고 이렇게 딱 물으러 왔죠. 그랬더니 이 병사가 아테네군 승리 하면서 바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 병사가 이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뛰어왔던 거리가 42.195km라고 해요. 전쟁하느라 지친 몸으로 이 먼 길을 쉬지 않고 뛰어와서 과로로 죽게 된 거죠. 그 뒤에 이 사람을 기리고자 마라톤 경기가 생긴 거라고 하죠. 이 사람이 달렸던 42.195km를 달려야 하는 규칙도 여기서 생겼고요. 승리를 한 아테네는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배로 들어오고 있는 나머지 페르시아 군대들을 모두 무찌르게 됩니다. 저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상황이 이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아테네 군사들처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군인들은 페르시아 군사들처럼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비록 군사력으로는 열세였지만 지금 지혜롭게 잘 버티고 있다 보여져서 마라톤 전투에서의 아테네처럼 잘 이겨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전투를 보면서 저는 일론이 세계 15대 결전이라는 트윗을 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뭔가 이야기하려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트윗을 시작으로 일론의 본격적인 트윗이 시작됩니다. 트윗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셔야 해요. 그 다음 트윗은 향후 몇 년 동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글인데요. 이어지는 트윗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같이 올렸어요. 기사를 읽어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기업이나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받는 압박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차량값을 또 올렸습니다. 일론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윗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비판 근거를 들기 위해 올린 것 같습니다. 이 트윗 뒤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윗이 나오거든요. 이 트윗에 달린 댓글에 일론이 답변을 한 것이 있는데 그저께 도지코인 잠깐 심장박동 뛰게 했던 그 트윗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집이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다. 그냥 안전하고 무난하다 이거죠. 하지만 자신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팔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일론은 암호화폐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워낙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해라 하기 어려우니까 힌트를 주듯 말한 것 같고요. 나는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굳이 갖고 있는 코인 이름을 다 말하고 있죠. 이건 다분히 도지코인을 의식한 고의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한 가지 코인을 말하면 또 펌핑인의 어전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소유하고 있는 비트와 이더리움까지 언급했다고 보고요. 예전에 충전소 레스토랑 트윗 때처럼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일론이 이제 코인 좀 펌핑해 주려고 그러나 생각했겠지만 이건 정말 섭섭해하고 있을 도지코인 홀더들에게 예의상 한번 언급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놓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없기에 우회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했으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상기시키고자 하는 트윗들이 올라옵니다. 다음 트윗은 이 그림이죠. 우크라이나 국기가 보이고요. 우크라이나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나는 지원할 것이다. 지지한다 이런 뜻 같죠.
그 다음 올린 트윗은 넷플릭스가 우크라이나 군인과 러시아 군인이 사랑에 빠지는 영화를 만들려고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뜻 같은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트윗은 생물학적 기질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뜻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트윗. 이건 번역기를 사용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문장 뒤에 줄임말 표시가 있잖아요. 뒤에 다른 말이 더 있다는 뜻이 되겠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에 나오는 마녀의 대사인데요. 문장을 완성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엄지손가락이 따끔따끔 쑤시는 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사악한 것이 찾아온다 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악한 것이 다가온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괴물의 접근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 국왕 맥베스의 일생을 다룬 소설인데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인간이 욕망 때문에 서서히 타락하다가 선을 넘고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맥베스는 마녀들에게 자신이 왕이 될 운명이라는 말을 듣고 왕이 될 운명을 실현시키기 위해 살인을 하고 결국 왕이 되는데, 맥베스가 다음 예언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마녀들이 직감을 하고 살인자인 맥베스를 악함으로 인지하고 사악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일론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나온 살인자 맥베스를 푸틴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트윗은 무려 푸틴에게 직접 무언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나는 푸틴에게 단판 승부를 걸겠다. 판도는 우크라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트윗엔 아예 러시아 대통령 공식 계정에 멘션을 걸어서 이 싸움에 동의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까지 트윗을 보고 나니까 와, 미쳤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람들은 푸틴과 일론이 뭔가 진짜 격투를 벌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일론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공경에 빠뜨리겠다. 한번 해볼래? 이런 뜻 같거든요. 이거 장난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푸틴을 놀리듯 장난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일론이 그냥 농담으로 푸틴 이름을 거론하며 대통령 공식 계정에 이런 트윗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트윗 흐름을 봤을 때 일론이 뭔가 일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은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트위터에서는 일론과 푸틴의 맞대결에 대해 온갖 밈과 농담으로 시끌벅적한데요. 심지어는 체첸 공화국에서 일론에게 푸틴에 비해 너는 너무 약하니까 푸틴과의 맞대결을 위해 자신들의 특수훈련을 받아봐라 라는 이렇게 좀 놀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체첸 공화국은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체첸의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엘로나에서 일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조롱을 했어요. 일론은 이에 대해 정중히 거부한다며 트레이닝을 받으면 자신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푸틴이 싸우는 것이 두렵다면 왼손만 자기는 사용할 거고 물론 자기는 왼손잡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엘로나라고 표시했네요. 트위터 이용자들은 발빠르게 엘로나의 사진을 만들어서 일론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일론이 푸틴을 놀리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합니다. 아주 팝콘 각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진진한데요. 소식 나올 때마다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